아이스 브레이킹 제일 간단히 마쳤고요. 저희 회사는 코넥트라는 회사입니다. 디퓨전 앱이라는 자회사도 가지고 있고요. 이 코넥트라는 회사는 영어 단어 커넥트에서 저희가 착안을 해서 연결이라는 의미를 가진 커넥트에서 착안을 해서 저희가 사명을 짓게 됐고요. 사람과 사물,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리고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이렇게 다양하게 연결된 관계 속에서 저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겠다는 그 이념을 가지고 사명을 짓게 됐고요. 네, 이 부분은 제 간단한 얘기였고요. 저희 회사는 현재 본사가 충북 청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서는 그래도 나름 자리를 잡은 대표 청년 기업으로 저희가 성장해왔고, 오늘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되게 많은데 시간이 조금 제한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아이템들 중에서 한 2가지 정도만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신 분들이 실제 창업을 진행하시고 아니면 준비 단계이신지 좀 어떤 컨디션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진행함에 있어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쪽에도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 또 내가 생각한 아이템을 어떻게 빌드하고 시장에 출시하는지 그런 것들도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런 식의 제가 구성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온라인 마트 플랫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최초에는 저희가 직접 마트를 차려서 온라인화 시키고 그 온라인화 시킨 마트를 하나의 지점별로 계속 확산하는 모델로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되게 헤비하고 좀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가 이 온라인,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중대형 규모의 마트를 온라인화 시키는 솔루션 형태로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청주 외에 경남, 그 다음에 전남 이렇게 한 5개 지역에서 저희 솔루션을 이용해서 온라인 마트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 주요하게 하고 있는 게 이제 포장제왕이라는 사업입니다. 제목이 조금 긴데요. 포스 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장용기 자동 발주 및 AI 수요 예측 시스템. 되게 긴데 되게 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긴냐면요, 이게 사실 저희가 R&D, 전국과제 R&D 사업에 선정됐었던 한 3, 4년 정도 전에 선정됐었던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창업을 하고 아이템을 선정하고 그 아이템에 대한 명칭을 지을 때 아이템 명칭은 사실 되게 뭐 거창하고 함축적이고 멋있는 이름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부 과제나 창업 지원 사업 과제명을 적으실 때도 뭐 함축적인 걸로 적으시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정부 과제나 아니면 창업 지원 사업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설명적인 과제명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이템명이 조금 멋있는 아이템이어도 아이템 명칭이어도 과제 명칭은 더 설명적으로 길게 하시는 걸 조금 추천드려요. 왜냐면 그 과제나 지원 사업에 갔을 때 그걸 평가하시는 분들이 우리 아이템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제명이나 그런 창업 지원 사업용 명칭은 되게 설명적으로 길게 지으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저희도 이게 정부 과제에 선정됐었던 아이템이기 때문에 좀 길게 설명적으로 조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명칭은 되게 거창하지만 제가 드리는 설명을 드리면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진 않네, 이해할 만하네 라고 생각이 되실 거고요. 저희 기업은 AI랑 뭐 시스템 솔루션, IT 이런 것들 만드는 IT 회사지만 조금 특이하게 저희가 이 포장용기를 유통하는 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포장용기라 하면 우리가 음식 배달을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데서 시키면 담아서 오는 플라스틱 용기 같은 걸 말하는데요. 이런 걸 저희가 유통하는 사업을 하는데 살짝 여기서 생길로 빠지자면 저희가 이 포장용기를 유통하게 된 계기도 사실은 좀 되게 재밌어요. 저희가 이제 서울에 있는 포장용기 유통하는 회사의 물류 관리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주다가 이 포장용기 시장이 괜찮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서울에 있는 그 분이 당신네 회사들이 청주에 있으니까 청주에서 유통 사업을 해봐라 라고 해서 그 사업의 어떤 마진이나 아니면 공장의 구조 뭐 이런 것들 다 파악하고 나서 해보니까 과연 수익성이 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돼서
청주에서 시작을 했었고 그게 이제 코로나 바로 직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배달이 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저희도 그에 따라서 이제 포장용기 유통사업도 같이 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장용기 시장도 배달 시장과 함께 같이 성장을 했고요. 지금 물론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때보다는 배달 시장이 많이 죽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코로나 이전보다는 확실히 이 배달 시장이 많이 성장해 있는 상태죠. 저희가 현재는 지금 전국에 한 2,000개 정도의 거래처를 가지고 포장용기를 유통을 하고 있어요. 프랜차이즈 본사도 있고요. 또 대부분 외식업소, 요식업소 선생님들을 거래처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물류센터 모습이고요. 매지면적으로 한 10평 정도 물류센터에서 저희가 유통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포장용기를 유통을 하다 보니까 되게 특이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분들이 항상 이 포장용기라는 거를 되게 다급하게 주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럴까? 다급하게 주문을 하면 저희도 막 급하게 보내드려야 되고 또 심지어는 급하신 분은 그거 뭐 퀵으로 보내주면 안 돼요.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포장용기라는 게 사실 부피가 되게 커요. 그래서 퀵을 이용할 수가 없고요. 그냥 소형 화물로 보내야 되는데 소형 화물로 보내는 순간 비용이 말도 안 되게 비싸지기 때문에 그것도 할 수가 없고 오직 택배나 직배송으로만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이 거래처 사장님들이 항상 되게 이거 포장용기 떨어졌어요. 이거 없으면은 오늘 배달 장사 못하니까 빨리 보내주세요. 이렇게 다급하게 되게 주문을 많이 하시는 편이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다급하게 하지 마시고 이 포장용기라는 거를 좀 재고 관리를 하시면 훨씬 더 떨어질 시점을 예측해가지고 저희한테 주문을 편하게 주실 텐데 왜 이렇게 다급하게 주문하실까라고 재고 관리는 왜 또 안 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한 이렇게 3가지 정도의 큰 이유가 있었어요. 한 가지 하나하나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은 이 외식업을 하시는 이 소상공인 분들이 너무나 바빠요. 한 통계에 따르면 매일 평균적으로 하루 근로 시간이 11시간이고 한 달에 휴무일이 한 3일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 또 최근에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많이 오르기 때문에 혼자 일하시거나 혹은 가족들 동원해서 그냥 가족 단위로 일하시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장용기의 어떤 재고를 관리하는 데까지는 신경을 못 쓰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좀 있었고 그리고 이 매장에 다 있는 이 포스기에도 사실은 재고 관리 기능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걸 안 썼는데 안 쓴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A 포장용기를 100개를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오늘 10개를 소진했으면 100개가 입고되고 10개가 소진한 거를 이 시스템에 내가 직접 110 이걸 직접 하나하나 다 입력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귀찮잖아요. 시스템이 있지만 귀찮으니까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잘 안 사용하게 된 거고요. 세 번째로는 그러면 할 수 있는 생각이 그러면 포장용기 재고 관리하지 말고 그냥 계속 엄청 쟁여놓고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포장용기라는 게 되게 부피가 되게 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분이 이제 키가 186인데 이렇게 쌓여있는 포장용기가 좀 장사가 잘 되는 가게 같은 경우는 한 2-3일 정도 소진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피가 되게 크고 또 최근에 외식업 매장이 되게 소형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마냥 쟁여놓고 쓸 수 있는 환경도 좀 되지 않았죠. 이렇게 3개의 이유 때문에 재고 관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거래처를 통해서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생각은 그러면 우리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이 용기의 재고 관리를 우리가 직접 해주자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저희가 시스템을 바로 만들기보다는 일단 테스트를 해봤어요. 간이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포장용기 주문 데이터 약 26,000건을 저희가 엑셀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분들의 주문 예상 시점을 추론한 다음에 카톡으로 사람이 그냥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사장님 A 용기 떨어질 때 된 거 같은데 주문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좀 소위 말해 노가다로 그렇게 주문을 이제 테스트를 해본 거죠. 테스트를 해보니까 효과와 한계가 좀 명확했는데요. 일단 효과는
저희가 수요를 예측하고 추적해 주니까 이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물론 정확도가 조금 떨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관리를 해준다라는 느낌과 좀 예측을 해주는 걸 느낌을 주니까 되게 좋아하시고 신기하시기도 하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좀 고객 충성도가 좀 더 높아지는 그런 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예측이 되니까 저희도 빠른 대응이랑 출고도 가능했었고요. 한계라고 하면 이게 이제 엑셀을 분석해서 만든 일종의 좀 노가다가 기반이 된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좀 확장성에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거 주문 데이터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신규 유입 고객에는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연히 노가다로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휴먼 에러의 가능성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요거는 시스템을 저희가 시스템화를 하면 다 극복할 수 있는 한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효과에 조금 더 집중을 했고 시스템을 만들어도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면서 저희가 주목했던 게 이 포스기나 이 매장에 요시고 매장에 다 포스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포스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데이터들이 생성이 돼요. 주문 시간, 주문 메뉴, 그다음에 결제 수단, 주문 유형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이 생성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 정보들을 저희 서버에 가져와서 수집, 분석, 가공한 다음에 다시 고객한테 피드백을 주는 형태로 시스템을 구성을 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포장용기 주문 데이터 플러스 포스기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빅데이터 두 가지를 믹스해가지고 저희가 추적의 정밀도랑 예측의 정확도를 더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와 모멘텀을 만들었고요. 크게는 저희가 개발한 이 포스에 수집되는 그 에이전트를 포스기에 설치를 하고요. 거기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져오면 방금 같은 카톡 같은 형태로 저희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회장님입니다. 71호 거의 다 소진되신 것 같은데 오늘 날짜로 발주 넣어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내일 넣어주세요. 이렇게 버튼도 배치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시스템도 구성을 했고요. 저희가 단순히 그냥 네 그렇게 해주세요 말고 아직 많이 남았어요. 내일 넣어주세요. 이런 거 추가적인 버튼을 넣은 이유는 저희가 시스템상에 이런 피드백을 넘으로 인해서 우리의 예측은 이 사람이 다 소진했을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네? 그럼 그 피드백을 저희는 저희가 만든 알고리즘과 AI 시스템에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피드백을 얻기 위해서 이제 추가적인 버튼을 배치를 했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포장용기 유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장용기 유통을 하는 회사에서 저희처럼 IT를 접목해서 하고 있는 회사는 아직까지도 한 군데도 없고요. 저희는 이제 기존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존 거래처를 기반으로 방과 같은 시스템을 저희가 점차 확산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포스 기반의 빅데이터와 이 매장별로 어떤 메뉴들이 이제 판매되고 주로 많이 소진되는지 그런 정보를 아는 게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는 대표적인 회사들이 사실은 카드사들이거든요. 근데 카드사들은 생각보다 데이터를 얻는 게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데이터들은 그 해당 매장의 업종과 해당 매장에서 결제된 금액의 결제 총 금액 그렇게 두 가지 데이터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장에서 어떤 메뉴가 주문돼서 팔렸고 그 정보까지는 카드사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당연히 해당 매장별로 어떤 메뉴가 상세하게 팔렸는지를 알고 싶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네이버가 영수증 리뷰하면은 네이버 포인트 주잖아요. 네이버가 영수증 리뷰를 수집하는 이유도 그 영수증을 보면 그 매장별로 어떤 메뉴가 상세하게 주문됐는지 그걸 알 수 있으니까 그걸 수집하는 용도로 얘네들 네이버도 영수증 리뷰하고 포인트를 주는 요걸 하는 거거든요. 뭐 소비자가 입어가지고 그냥 포인트를 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매장별로 발생하는 데이터를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거는 기업들이 탐내하는 정보고 그거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 데이터의 가치와 기술력도 충분히 저희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가서는 저희 매장 매출 관리라든지
식자재 연계, 그다음에 뭐 지금은 저희가 포장 연기를 하고 있지만 그 왼쪽까지도 확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또 나아가서는 지금 뭐 요즘에 핀테크 영역에서 대안신용평가 모델이라는 게 되게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대안신용평가 모델이 뭐냐면 기존의 전통적인 우리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의 어떤 신용도나 채무 현황 그리고 뭐 부동산 담보, 뭐 은행거래 실적 이런 것들을 많이 주로 보잖아요. 근데 대안신용평가 모델은 그런 것 플러스 비금융 정보까지도 이 사람의 대출을 심사하는 데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진 데이터 중에 그런 좀 금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를 보자면 뭐 단골 고객의 비율이나 포장 배달의 수, 뭐 내전 고객 수, 뭐 후기나 결정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해서 그 사업자의 어떤 신용도를 평가하는 데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들로 이제 핀테크 영역까지도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아이템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항상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야 그러면 데이터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어?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최근에 데이터 3법도 국회를 한 3, 4년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저희는 개인정보와 무관한 메뉴나 주문 정보만 제한적으로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법률적인 문제는 딱히 없다고 저희가 변호사를 통해서 법률 검토를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거에서 지금 조금 더 투사되는 게 좀 더 나아가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자동 발주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형 저희가 사스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요즘에 이제 AI 에이전트라는 걸 좀 하고 있는데, 혹시 AI 에이전트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요즘에 챗GPT 유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일부 AI 에이전트 기능을 제공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AI 에이전트 제가 한번 먼저 설명을 간단히 드려볼게요. 우리 챗GPT라는 애한테, 챗GPT는 대화형으로 애한테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얘를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챗GPT라는 애한테 만약에 야 우리 투자사인 ABC 투자사 뭐 홍길동 의장님한테 메일 좀 보내줘라고 하면 얘가 메일은 못 보내요. 메일은 그래서 돌아온 답변이 메일은 못 보내주지만 내가 메일을 내용을 작성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피드백이 오거든요. 근데 AI 에이전트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일 보내줘 하면 얘가 이미 우리의 어떤 내부 정보나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어서 뭐 메일 주소도 이미 다 파악하고 있고 내가 던진 그 사람의 인물의 이름도 이미 파악하고 있어서 그 자료를 보내준다고까지 해주고 보내는 거 과정까지 얘가 다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챗GPT는 LLM 모델 기반의 어떤 두뇌 역할을 하는 애고 얘는 손발의 역할까지 하는 게 AI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 AI 에이전트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외식업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저희가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 시장에 이제 좀 접목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프랜차이즈 산업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프랜차이즈 매출액이 약 100조 정도 된다고 하는 되게 굉장히 큰 거대한 시장이고요. 이 프랜차이즈 시장이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하면 좀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OECD 가입국 중에서 거의 탑 10 안에 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만큼 이제 프랜차이즈 시장이 되게 많이 커지고 있고, 또뭐 코엑스나 이런 데에서 하는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를 가보면 여전히 이제 은퇴 후에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취업 시장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청년층 분들도 이런 쪽에 좀 관심을 최근에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 산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제 프랜차이즈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당연히 돈이 몰리는 곳에는 사람도 몰리잖아요. 그래서 이 가맹 공부들도 굉장히 많이 난립하게 돼요. 그래서 많이 난립하게 되면서 이들 간의 이제 출혈 경쟁이 되게 되는데, 이 출혈 경쟁에 있어서 이제 가맹점 모집을 하는데 집중을 이분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맹 경쟁이 심화되면서 심화되니까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 비용을 줄여야 되잖아요. 비용을 줄이려면 가맹 공부를 최소 인원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소속 가맹점이 조금 관리가 소홀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서비스 품질이 저하가 되고 가맹 점주나 소비자한테까지도 그게 피해가 전가되는 그런 이제 프랜차이즈 시장의 그런 약간 폐해 같은 것들이 지금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시장 환경 상황에서 AI 에이전트라는 것들로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 본부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을 AI 에이전트로 자동화를 시키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맹 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업무들을 다 쭉 면밀하게 살펴보고 또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인터뷰를 통해서 다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 같이 시스템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수가 다 자동화될 수 있는 업무들이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AI 에이전트라는 것들도 자동화 통해서 혁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 환경을 조금 더 보면 가맹본부 한 개당 평균적으로 52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그걸 관리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많은 지점들을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52개 정도의 가맹 본부를 봐도 인원이 재직하고 인원이 최 5명이 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소수의 인원으로 관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AI 에이전트라는 것들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이 AI 에이전트 시장 규모가 되게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8년도에는 뭐 39조까지도 성장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뭐 구글이나 아니면 오픈 AI 같은 그런 빅테크 공룡들도 되게 많이 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대부분 이 범용 모델을 중심으로 AI 모델과 AI 에이전트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저희 같은 회사들은 이 전문성을 좀 강조한 수직적 시장에서 조금 활동하는 그런 양분화된 시장으로 조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AI 에이전트는 아까 앞서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가맹본부 업무 중에서 어떤 것들을 AI 에이전트로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 크게 3가지의 업무를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자동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첫 번째 꼭지는 물류 이탈 탐지 에이전트예요. 물류 이탈이 뭐냐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핵심은 균일성과 통일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점을 가든 같은 맛과 같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게 프랜차이즈업의 핵심인데 그걸 지키려면 본사에서 어떤 가이드한 핵심 품목을 공통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재료 같은 것도.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본사에서 납품하는 그 물품들이 조금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물품을 구매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맹점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본부의 수익과 이제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물류 이탈을 탐지하기 위한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가맹 본부한테 이제 좀 납품을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브랜드 평판 관리 에이전트입니다. 이건 뭐냐면 최근에 한 족발 업체에서 한 3, 4년도 정도 전에 어떤 한 지점에서 족발을 고객이 시켰는데 거기서 쥐의 머리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고객이 해당 치킨 지점에 야 족발에서 쥐가 나왔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이제 사장님이 그걸 무시하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럴 리 없어요. 그래서 무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이 지점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에 다시 또 전화를 한 거예요. 야 니네 내가 서울 어디 지점에 시켜 먹었는데 니네 족발에서 쥐 머리가 나왔어 라고 하니까 본부에서도 하는 얘기가 야 이거 니네 블랙 컨슈머지 너 일부러 네가 쥐 머리 잘라서 넣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막 매도해가지고 대응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열받아서 후기를 막 다 올렸어요. 올리니까 이제 후기를 보던 언론사의 그런 기자분들이 마침 소스가 없나 막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그 후기를 보고 그게 이제 기사화를 시켜가지고 되게 이 프랜차이즈 본부가 되게 어려움을 겪었었다 그런 일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 브랜드 평판 관리 에이전트가 있었다면 저희가 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고객들이 전 지점에 올리는 후기들을 저희가 싹 긁어 모아서 그거에 긍정, 부정
평가를 한 다음에 만약에 부정평가가 있으면 그걸 본부에 빨리 알려주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본부에 알려줘서 야 니네 서울 뭐 A 지점에서 이게 부정의 평가에 올라와 니네 지점 좀 관리 좀 해봐 이렇게 리턴을 해주고 피드백을 해주는 형태의 그런 것들도 구상을 하고 세 번째는 가맹점 로열티 관리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매출 기반의 그런 로열티들을 반복적으로 부가 복구를 처리하는 업무를 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한 20, 30개 정도의 에이전트를 저희가 기획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인력 기반 방식이 아니라 에이전트 기반으로 이제 업무 처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인원 감축 효과랑 대응 시간도 훨씬 더 빨라지고요. 에이전트는 출퇴근 시간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24시간 돌릴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업무 정확도도 사실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 휴먼 에러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식 프랜차이즈 어떤 자동 발주 유통부터 시작해서 소프트웨어와 AI까지 총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형태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제가 이 아이템 말고도 사실은 저희 회사가 창업 동아리 예전에 대학생 때 창업 동아리 시절부터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아이템들을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한 개의 아이템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가 이걸 보통 한 10년 정도 전쯤 있었던 것 같은데 커본이라는 아이템이에요. 이건 이제 동아리 때 했던 건데 저희는 이 컵홀더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이 컵홀더가 조금 아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뭔가 광고를 인쇄를 해서 무료로 배포하면 광고 효과도 있고 이제 카페들 입장에서도 무료로 컵홀더를 쓰니까 뭔가 좀 편익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보고해서 이제 출발을 했고요. 그때 그 당시만 해도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 지금처럼 강세이진 않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개인 카페를 대상으로 영업을 해서 이 광고 모델을 운영을 하면 나름의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모델을 한번 진행을 했었던 적이 있고요. 이 자료는 저희가 나름대로 그 광고 영업을 할 때 이 컵홀더라는 애들이 이렇게 노출 효과가 있어요라는 걸 저희가 논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찾아보고 나름의 이제 수치화를 해서 이렇게 어필하려고 만든 자료고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노출 시간, 기억률, 타겟 홍보, 일대일 연결 이런 것들이 강점으로 이 채널에 작용한다라고 이제 했었던 거고. 비즈니스 모델은 되게 심플합니다. 저희가 광고주한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카페가 이렇게 있는데 당신의 광고를 이 컵홀더를 통해서 이 개인 카페, 로컬 개인 카페에 노출시켜 줄게요. 광고비를 내세요. 하면 저희가 그 돈을 받아서 광고가 인쇄된 컵홀더를 인쇄를 하고 그걸 이제 저희 제휴되어 있는 개인 카페에 공짜로 공급하는 형태로 그렇게 했고요. 당연히 로컬 개인 카페 입장에서는 홀더 비용이 이제 조금 절감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좋아하셨고 광고주 입장에서는 항상 새로운 광고 채널을 찾거든요. 그 광고주 입장에서는 저희 채널이 조금 생소한 측면도 있지만 또 신선한 측면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필이 됐었고 저희가 실제로 청주랑 충청권에서 저희가 그래도 한 카페, 제휴 카페 한 300개, 400개 정도까지 제휴했었고 광고주는 저희가 10개에서 20개 정도 대형 광고주로는 신한은행, 신한생명, 롯데 그 시네마, 그다음에 롯데마트 이런 정도까지도 했었고 지역의 기관들까지도 저희 광고주로 유치해가지고 이 모델을 조금 돌려봤었던 적이 있었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지속되기는 조금 힘들었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좀 한 2,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점점 그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 더 강세로 올라오는 시점에서 로컬 개인 카페의 파워가 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저희가 광고의 어떤 효과나 그런 것들을 광고주한테 뭔가 명확하게 드러내주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었어요. 컵홀더로 단순히 노출만 하는 거니까 광고주 입장에서는 돈을 썼으면
그 돈을 쓴 거에 대한 효과를 조금 뭔가 측정하고 알고 싶은데 컵홀더는 그런 것들이 좀 하기 힘드니까 좀 지속적인 뭔가 재구매를 광고주로 하여금 재구매를 일으키기는 조금 힘들었던 모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저희가 이것저것 많은 아이템들을 하다 보니 나름의 아이템을 선정할 수 있는 선정하는 기준들이 좀 생겼는데요. 물론 이거는 조금 IT에 특정되긴 합니다. CPM이라고 해서 컨텐츠, 플랫폼, 그다음에 네트워크, 디바이스인데요. 뭐 IT가 아니신 업종에는 조금 적용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내가 생각한 아이템을 생각하고 나서 그럼 어떻게 구현하지 혹은 어떻게 실행하지를 먼저 하시기보다 내가 IT와 관련된 걸 하신다고 하면 크게 네 가지 부류에 어떤 거에 속하는지를 좀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디바이스 사실 우리 같은 초기 창업자나 혹은 스타트업이 하기 좀 쉽지 않죠. 대규모의 생산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위탁 생산으로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생산에 필요한 최소 생산 수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디바이스를 우리가 처음부터 만든다는 건 조금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그리고 네트워크도 역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죠. 그래서 초기 창업자나 스타트업들이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나마 초기 우리 기업들이 시도할 수 있는 건 C나 P에 해당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컨텐츠나 플랫폼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템을 생각했을 때, 떠올렸을 때 크게는 어떤 내 아이템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한번 필터링 과정을 거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을 거쳤다면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저희는 또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생각을 해봐요. 과연 이 분야가 전통적으로 좀 돈을 벌고 있는 분야인가? 돈도 못 벌고 있는 분야인데 저희가 들어가서 해봤자 가망성이 좀 많이 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고 있는 분야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저희는 이제 IT 기업이고 IT 중심으로 아이템을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이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IT와 수준에 대해서 또 살펴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IT 기술로 우리가 이 시장을 공략할 시에 예상되는 그런 마켓 시장 점유율과 예상 매출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조사를 해보는데 아마 경영학이나 뭐 이런 것들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코피나 스왓이나 SP 같은 것들 잘 아실 텐데 저희도 이런 것들 모델에 다 넣어서 한 번씩 저희 아이템들 검증해보고요. 또 온라인으로 뭐 구글이나 통계자료나 각종 뭐 삼성경제연구소, 뭐 연구소 같은 것들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그다음에 또 발로 직접 뛰어서 현장 조사도 많이 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마트 같은 사례는 저희가 마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트 사업자들 되게 많이 좀 만나봤었고요. 또 저희가 포장기 유통하는 그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저희 거래처 한 몇백 개 다 직접 방문하고 또 전화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발로 많이 뛰면서 시장 조사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템이 어떤 시장 분석까지 해봤다고 하면 그 아이템을 좀 더 검증하고 구체화하는 단계를 아마 거치실 것 같은데 그때 많이 얘기되는 이 린스타트업 방법론과 에자일이라는 아마 에자일이라는 거는 좀 컴퓨터 개발이나 컴퓨터 사이언스 쪽을 전공하신 분이면 개발 방법론으로서 좀 많이 접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린스타트업 방법론이라고 하는 건 최근에 이제 그 안에서도 MVP 모델을 우리가 만들고 돌려보는 걸 좀 많이 거론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뒤에서 MVP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린스타트업이라는 게에서 좀 린이라는 게 사실 사전적인 고유의 명칭 의미는 되게 담백한 기름기 없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되게 린하게 빨리 해본다 하면 이제 담백하게 뭐 여러 가지 막 고려하지 말고 핵심적인 것만 해봐서 빨리 해본다 이런 의미로 이제 린스타트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린스타트업 방법론의 가장 핵심적인 게 사실 MVP 모델입니다. 우리가 뭔가 바퀴 달린 탈 것을 만든다고 하면 뭔가 처음부터 뭐 차를 만들거나 아니면 오토바이를 만들거나 이런 거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 이 바퀴에 달린
최소의 것으로 이제 시장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고객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조금 와닿지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사례를 여러 가지 찾아왔는데요. 배달의 민족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면 지금이야 우리가 주문을 넣으면 그 주문이 서버에 가고 그 서버에서 그 배달의 민족이 입점해 있는 가게한테 주문을 송부하는 방식으로 자동화되어 있지만요. 예전에 초창기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었냐면 제가 이거 직접 캡처한 기사인데 2014년 4월 15일 기사예요. 이 당시만 해도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거 조금 스크린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읽어드려볼게요. 배달 앱으로 주문을 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앱으로 주문하면 앱 업체 직원이 단말기에 뜬 주문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음식점으로 전화를 걸어 재주문하는 식입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배달의 민족의 앱으로 우리가 주문을 하면 배달의 민족에 있는 사람이 그 주문 들어온 걸 보고 가게에 전화를 해요. A 식당. 고객 누가 A, B 아파트로 짜장면 4개 시켰으니까 갖다 주세요. 얘네들 이렇게 처리했었어요. 초창기 시스템을 처음부터 구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도 나름의 초창기에는 MVP 모델을 만들어서 시장에 앱으로 주문을 하는 걸 고객들이 과연 좋아할까? 어필이 될까? 이런 걸 테스트해 본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좀 반향이 있으니까 대규모 투자를 받아서 시스템, 지금과 같은 시스템을 점차 만들어나가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은 사실은 배달의 민족이 그 창업자분이 주인이 아니시죠. 이분이 독일 기업,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독일 기업에 이제 배달의 민족을 매각을 하고 엑시트를 해서 지금은 이제 우스갯소리로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독일 게르만의 민족이 아니라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그래서 배달의 민족 사례로서 제가 MVP 모델을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또 MVP 모델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이 그룹폰 사례입니다. 그룹폰은 사실 우리나라 국내에도 비슷한 모델이 있었어요. 티몬, 쿠팡, UF. 지금이야 우리가 이 티몬, 쿠팡, UF가 UF는 조금 티몬, UF는 조금 어려워졌고 쿠팡은 우리가 지금 로켓 배송, 그다음에 로켓와우 이런 걸로 대표되는 단순한 이커머스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물건을 다 판매하는. 근데 쿠팡이랑 티몬, UF 이 친구들이 초창기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소셜 드리라고 해서 쿠폰이나 티켓을 파는 업체였어요. 어떤 티켓을 팔았냐면 예를 들어서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식당인데 이 식당에 이용을 하려고 하면 정상가가 36,000원이에요. 근데 100명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50%에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산다고 하면 그 티켓을 가지고 가면 17,800원에 이용할 수 있어요. 라고 이 티켓을 팔던 업체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 100명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력을 하려는 방법이 그때 당시에 처음 초창기였던 페이스북, 트위터, 여러 가지 채널에 니네가 공유를 해가 이거를 공유를 해서 홍보가 돼서 100명을 모아오면 그때부터 이 각각 할인 티켓을 팔게 이런 식으로 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이거를 공유해 간다고 해서 얘네들을 소셜 커머스라고 불렀었고요. 그래서 쿠팡, 티몬, UF도 처음에는 이 소셜 커머스라는 걸로 시작을 했었던 업체들입니다. 지금이야 이 3사 모두 소셜 커머스는 안 하고 오픈마켓처럼 물건이나 서비스들을 단순히 유통하고 판매하는 형태로만 사업을 운영하지만 초창기에는 이런 모델이었고요. 이 모델의 원작인 미국의 그룹폰이라는 회사가 이제 오리지널인데 이 그룹폰이라는 회사도 똑같이 레스토랑이나 어떤 서비스에 대한 티켓을 판매하는 형태로 이제 사업을 운영을 했었고요. 지금은 물론 망했습니다. 또 비하인드 스토리는 그룹폰이라는 회사는 티몬을 한때 잠깐 인수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업체도 처음부터 시스템을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그냥 블로그로 그냥 식당 정보를 올리고 거기서 이제 계좌 입금 받고 쿠폰은 자동화된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메일로 PDF로 보내주는 형태로 처음에는 시스템 운영을 했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어서 바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겠지만
처음부터 바로 시스템을 만든 게 아니라 저희가 물론 엑셀을 분석해서 주문 예상 시점을 추론하고 고객한테 주문을 제안하는 일종의 MVP 모델을 먼저 만들어서 시장을 테스트해보고 그러고 나서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지금 아이템이 만약에 있으시다고 하면 처음부터 그 아이템을 바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 아이템의 핵심 기능만 구현할 수 있는 최소 기능 모델, MVP 모델을 먼저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시장에 이제 좀 테스트를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MVP 모델이라는 거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사실 뭐 아이템도 필요하지만 그 아이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마련하려고 하는 이 창업자의 가장 큰 F를 이제 4F라고 좀 부르기도 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패밀리, 가족이겠죠. 가족한테 좀 돈을 구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이제 친구한테 구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를 하는 방법, 펀딩. 네 번째는 그냥 우리가 만만한 바보한테 돈을 구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4F가 초기 창업자나 스타트업이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 4F에서 좀 잘 얘기되지 언급되지 않은 것들 중에 또 하나 채널이 바로 우리 이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을 흔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부 지원 사업이 많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채널이 바로 이 세 가지 채널이에요. 첫 번째가 바로 K 스타트업이라는 채널이고요. 두 번째는 중소기업의 어떤 지원 사업이나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올라오는 중소기업 기업마다, 그리고 또 중기부에서 하는 어떤 기술개발 사업, R&D 사업이 많이 올라오는 이 SF 이렇게 세 가지가 이 중기부에서 올라오는 대부분의 사업들, 대부분이 아니죠, 거의 100%죠. 100%다 이 사이트를 들어가면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초기 기업이나 아니면 아직 사업자를 내시기 전이라면 히 스타트업이라는 사이트를 많이 보셔야 될 거예요. 거기에 이제 예비 창업자나 초기 창업자,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런 창업 단계별로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보시면 제가 이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창업 사업들을 이렇게 표 하나로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예비 창업 단계, 그다음에 초기 창업 단계, 창업 성장 단계 이렇게 창업 단계 연차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만약에 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초기 창업 패키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선정되고 나서 사업자를 내도 돼요. 근데 초기 창업 패키지를 받았다고 하면 이 앞선 단계 예비 창업 패키지를 못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고 그 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뭔가 아이템이 있거나 내가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신다고 해서 바로 사업자 등록증부터 덜컥 내지 마시고, 왜냐면 예비 창업 패키지는 사업자가 있으면 지원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비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람만 지원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부터 덜컥 내지 마시고 이런 사업 지원 사업 같은 거 먼저 살펴보시고 조건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런 단계로 이런 사업 선정 받아야겠다 이렇게 로드맵 한번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좀 진행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이 타시는 루트가 예비 예창, 줄여서 예창, 초창, 창업 도약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세 가지 루트 많이 하시고 아니시면 예창하고 그다음에 여기 청년 창업자관학교라고 해서 창업 성공 패키지 한 다음에 창업 도약 패키지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살펴보시고 이게 또 그리고 조금 저조차도 조금 아리까리한 게요. 이게 사업들이 되게 많은데 해마다 조금씩 달라져요. 어떤 해에는 그냥 창업 중심 대학 한 팀은 뭐 창업 대학 패키지 5타에 뭐 이렇게 했다가 또 어느 해에는 뭐 이거 한 기업도 이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풀어주는 경우도 있고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어서 사업마다 해마다 조금 조건들을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이제 좀 정권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이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정권의 영향을 좀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초창기에는 막 갑자기 R&D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갑자기 확 삭감을 해가지고 그 저희 같은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되게 많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막 진행하고 있던 사업들이 갑자기 막 잘리고 중단되고 막 그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서 뭐 기사에 따르면 내년에 이제 역대급으로 어떤 정부 지원 사업이나 R&D 예산을 많이 푼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조금 준비하시면 내년 초창기에 뜨는 이런 사업들을 좀 많이 다양하게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업들의 이제 사업 계획서 관련된 것들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이 사업 계획서가 사실 기본적으로 이 PSST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지금 제가 네, 다시 시작하고요. 예, 창업 지원 사업이 쭉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이 창업 지원 사업 중기부권은 다 공통적으로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PSST의 구조를 가져요. P가 이제 프로블럼 문제인식, 그다음에 솔루션, 그다음에 스케일업, 그다음 팀 이렇게 네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 네 가지 구조로 왜 이렇게 되어 있냐? 이게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의 사업 계획서 양식입니다. 요거는 이제 맨 앞에 요약 부분이고요. 요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사업 계획서가 이렇게 쭉 있어요. 보면은 파란색 가이드가 적혀 있긴 한데 큰 흐름을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 타이틀만 다 보면요. 사업 계획서의 구조가 이렇게 PSST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한 아이템을 지금 사업 계획서 쓰기 전에 요 흐름에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 아이템의 그런 문제는 뭘까? 그러니까 내가 내 아이템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걸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걸 한번 좀 생각해보고 좀 한 번씩 정리해보시고, 그럼 그 문제가 정의가 됐으면 그 문제를 내 아이템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리고 스케일업은 그 해결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매출을 어떻게 내고 그 다음에 뭐 영업을 어떻게 할 거고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거고 돈 버는 뭐 어떻게 성장할 건지 그거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 팀은 내가 이런 앞에서 얘기하는 PSS를 다 실현할 팀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하는 그런 부분, 역량을 언급하는 그런 부분이고, 여담으로 사실 이런 창업 지원 사업에서 1인 기업 팀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정될 확률이 높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아직 팀원이 내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팀 구성에 쓰세요. 영입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나 이런 분들 해서 뭐 영입 예정 혹은 뭐 원전 합류 예정 이런 식으로 기재해서 하시면 되니까 팀을 절대로 1인으로는 쓰지 마시고 꼭 채워서 어느 정도 이 사람이 그래도 진짜 할 의지가 있고 한 팀이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같이 실현할 수 있는 두세 명 정도의 팀이 있구나 라는 거는 꼭 기억하시고 팀 구성하시면 그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PSST의 구조를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이제 또 와닿지 않으시니까 제가 아까 앞서 저희 아이템을 설명드렸던 거를 PSST에 녹여볼게요. 이렇게 제가 6개 슬라이드가 저희 기업의 어떤 문제거든요. 저희가 발견한 문제. 그러니까 저희가 포장용기를 유통하는데 유통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다급하게 주문해요. 근데 다급하게 주문하는 이유가 뭐야? 재고 관리를 안 해서. 재고 관리 안 하는 이유는 뭐야? 이렇게 세 가지. 그러면 안 한 이유가 상세하게 이래 라고 해서 저희는 문제를 이렇게 6개의 사례에서 푼 거예요.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문제를 먼저 어떤 게 문제인지 먼저 좀 드러내고, 그러면 그 문제가 뭔지는 알았어.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건데 라고 해서 저희가
해결하는 과정을 이렇게 쭉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뭐 저희가 먼저 엑셀을 통해서 주문을 분석하고 그다음 그 주문 분석한 거 가지고 그러니까 주문 예상 시점을 추론하고 그 추론한 걸 가지고 다시 주문을 제안하고 그거를 해봤더니 좋아 이런 좋은 점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풀었어,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했어 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업, 성장 전략. 제가 그쪽 뒷부분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서 성장할 거고 시장 규모는 이렇고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추후에는 이런 영역까지 다 확장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돈을 벌고 확장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이 슬라이드는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팀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해서 팀의 이력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이렇게 좀 설명드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사실 PSST에서 가장 중요한 건 P하고 S입니다.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하실 때도 구성하실 때도 저 두 개를 조금 더 설명하고 분량을 좀 더 채우신다는 느낌으로 하셔야지 그게 이제 일단 해결되면 사실 성장 전략 마케팅 어떻게 하고 홍보 어떻게 하고 영업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사실 기업별로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차이점이 없고 팀도 이제 우리 다 서울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심사위원도 다 알아요. 알고 아이템들을 보면 모두가 다 고학력자가 아닌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팀은 어떻게 그걸 적절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정도만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템하고 연관성도 조금 보긴 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IT로 AI를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팀 구성에 쏘는 이력을 보니까 개발자도 한 명도 없고 인공지능에 관련된 일을 해본 적도 한 번도 없어. 그러면 일단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걸 구현하고 실현할 수 있으려는 믿음이 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팀 구성으로 하고 이력을 적으실 때는 최대한 내가 관련된 아이템에서 했었다라는 걸 조금 어필하는 그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문제 인식과 실현 가능성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이 슬라이드에서 되게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어요. 내용상. 저는 이거를 PPT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저희도 똑같이 한글로 작성을 한 다음에 그걸 PPT와 한 것도 똑같아요. 이게 발표 자료로 한 거예요. 이렇게 PSST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 이제 조금 더 와닿으시면 제가 두 가지 정도 설명드릴게요. 토스 많이 아시죠? 토스도 똑같아요. 얘네들도 문제랑 솔루션 그 두 가지가 핵심 키 포인트거든요. 얘네들의 문제는 뭘까요? 얘네들이 정의한 문제. 토스 지금이야 우리가 되게 쉽게 쓰니까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할 수 있는데 예전에 스마트폰 초창기나 아니면 우리가 인터넷으로 뭔가 이용을 할 때 초창기 시절에는 공인 인증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이 창업자는. 그래서 창업자가 생각한 게 스마트폰으로 뭔가 좀 쉽게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 불편하다는 걸 문제로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거를 풀기 위해서 이제 이 앱을 만든 거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분도 처음부터 앱을 만든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이미지 보이시죠? 이거 이분이 그냥 PPT로 만든 이미지라고 하는데 이분도 처음부터 앱을 만든 게 아니라 MVP 모델을 이걸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간편 스마트폰으로 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계좌이체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가 만들 건데 그거 관심 있으시면 여기 이메일 주소 남겨주세요. 남겨주면 제가 앱 만들면 그 이메일 주소로 앱 링크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이걸 가지고 페이스북에 광고를 막 돌렸어요. 광고를 돌리니까 이메일 주소로 수집하고 신청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내 생각보다. 그래서 이거는 먹히는 아이템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앱 개발을 해서 그게 토스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그걸 어떻게 솔루션을 풀지 그거가 가장 아이템을 뭔가 사업 계획서나 설명할 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한 가지 더 예를 보면 배달앱이 또 예를 들면 했는데
배달의 민족도 사실은 문제의 출발이 요거죠. 지금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우리가 앱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집집마다 눈앞에 자동으로 붙어 있었잖아요. 배달 책자, 배달 전단지 이런 것들. 근데 이분은 스마트폰 시대인데 왜 우리가 이거 디지털화 되지 않는 정보를 가지고 계속 뭔가 해야 돼? 그냥 앱에서 주문하고 거기서 결제까지 내면 편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도 그게 문제라고 정의하고 나서 어쨌든 배달 정보를 수집해야 되니까 전단지 다 죽어가지고 그 정보를 본인의 앱에 다 노가다로 수기로 탑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배달의 민족의 출발점이 시작이 된 거고, 어쨌든 다 모든 아이템들은 지금 시장에서 존재하는 어떤 불편이나 문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것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아이템이 만약에 혹시 있으시다면 이걸 어떤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하는 걸까라는 관점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 혹시라도 아직 떠오르는 아이템이 없다고 하시면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뭔가 분명히 불편하거나 좀 불합리하거나 좀 그런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런 게 있으면 그게 사실은 사업 기회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만 찾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생활하면서 불편함을 그냥 사소한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이걸 내가 사업적으로 뭔가 아이템으로 풀면 어떻게 풀까 요 관점으로 좀 생각하시는 좀 연습을 계속 하시면 생각보다 사업 아이템을 찾는데도 되게 좀 쉽게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좀 해보시고요. 근데 뭐 저도 뭐 처음부터 그런 관점을 생각한 건 아니지만 제 친구들 중에 보면 성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애가 있더라고요. 나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하면서, 근데 그런 식으로만 사고하면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성격적으로는 되게 좋지만 우리가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데는 조금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성격. 불편함을 느끼고 그걸 개선하는 게 사업이니까요. 그런 관점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SST 꼭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K-스타터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는데, 여기 보시면 메인 사이트에 보시면요, 제가 돋보기 눌러서 검색창 누르면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급 창업 패키지 이런 것들은 하도 많이 찾으니까 아예 그냥 자동 완성 키워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 누르면 자세히 볼 수 있고 사업 공고가 있는데, 지금 사실 요 예장대나 이런 것들 창업 지원 사업들은 다 마감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들은 다 연초에 게시를 해서 끝나거든요. 이를테면 1월달이나 2월달 진짜 뭐 정부 기재부에서 좀 뭔가 승인을 안 해줘서 늦어지면 뭐 한 3월달까지도 가는데, 거의 웬만하면 1, 2월달 안에 그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공고가 다 뜨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원을 그때밖에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때 놓치면 다음 연도를 또 노려야 돼요. 그래서 그 지원 사업의 특징이 조금 그게 있는데, 아마 지금 여기 써 있는 공고들은 제가 보니까 예비 창업 패키지, 사전 인큐베이팅 교육 같은 것들 공고예요. 교육들도 만약에 시간이 좀 되신다면 한 번씩 들어보실 필요는 있거든요. 저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교육을 들으면 또 가점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공고 보시고 교육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예비 창업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 창업 패키지를 만약에 사업 계획서 작성하고 그다음에 신청을 할 때 어느 기관으로 할 건지 우리가 골라야 돼요. 골라야 되는데 이 기관별로 경쟁률이 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미달인 데는 물론 당연히 한 군데도 없고요. 경쟁률이 좀 높냐,
낫냐 이 차이인데 일단은 1차적으로는 저는 내가 사는 지역에 있는 기관을 넣으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우리는 인천이니까 인천대랑 인하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 위주로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이제 선정되면 뭐 여러 가지 막 협약도 해야 되고 아니면 교육도 들으러 가야 되고 하는 경우 케이스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돈만 주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운영하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수강을 해야 돼요. 근데 교육을 듣거나 뭔가 협약식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인천인데 막 저기 어디 전라도 전남이나 아니면 어디 부산까지 가버리면 너무 힘들잖아요. 왔다 갔다 하기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좀 지역 위주 내가 사는 지역 주변 거를 하시기를 좀 추천드리는데 또 전략적으로 일부러 지방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지방 쪽 기관이 아무래도 수도권보다는 조금 경쟁률이 낮거든요. 그래서 낮은 경쟁률을 위해서 그 지방 기관으로 이제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좀 가까운 지역이 조금 좋으시긴 하죠. 그래서 그 주관 기관에 대한 개념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앞서 설명드렸었던 요 사업계획서 양식 요거는 K-스타트업 들어가시면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쭉 살펴보시고 그냥 간략하게 작성해 보시는 것도 미리 이거 사업계획서 한 하루 이틀 만에 뚝딱 나오지 않거든요. 처음 쓰려고 하면 되게 어렵고 되게 막막하고 그리고 좀 시간 투자 많이 하셔야 되니까 내년에 지원 사업을 만약에 노리신다고 하면 지금부터 좀 다운받아서 틈틈이 작성하는 연습하시면 충분히 다 연습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조금 생긴 문제인데 저도 이제 가끔 심사를 하러 가면 챗GPT를 써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챗GPT 내용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챗GPT를 사용하시는 거는 권장드리긴 하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복붙하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되고 챗GPT로 해온 게 너무 티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걸 학교 시켜드릴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러니까 활용원에서 내가 참고를 해서 그 문장을 다시 바꾸거나 아니면 내 거에 채로 바꾸고 내용도 좀 갈고 닦아서 이렇게 작성하시는데 활용하는 거는 하실 수 있지만 그거를 그대로 복붙하면 읽는 사람이 바로 알아챈다. 챗GPT를 바로 복붙하는 형태로 하시는 건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면 좋고요. 과제명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이템 명칭은 뭔가 멋있고 좀 화려하고 함축적이어도 과제 명칭은 조금 설명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저희가 잘 선정받는 스펙의 3요소가 이제 매출, 고용, 기술이에요. 우리가 이 창업 지원 사업은 사실은 단순 유통업이나 그런 것들은 좀 제한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의류 쇼핑몰을 제가 할 겁니다라고 해서 사업계획서 쓰면은 사업계획서 아무리 잘 써도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단순 유통업은 제한되고요. 어느 정도 내가 기술이나 아니면 만약에 어떤 아이템을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기술이 조금은 녹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기술적인 부분도 조금 필요하고 그리고 매출, 고용, 기술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이제 핵심. 이걸 잘 어필하는 회사는 정부 지원 사업을 잘 갔는데 그러면 이제 드는 생각이 예비 창업자고 아직 사업자도 없는데 매출, 고용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로 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죠. 제가 이런 아이템을 구상을 했고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한 두세 군데 기관에 혹은 두세 군데 거래처에 물어보니까 얘네들도 되게 좋아해요. 이거 만들어지면 조금 구매할 의향이 있대요. 그래서 구매 의향서나 아니면 우리가 기관과 협력해야 되는 서비스라고 하면 기관과 뭐 MOU를 맺었다든지 그런 것들로 어필을 할 수 있거든요. 매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고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실제 4대 보험을 넣은 고용한 사람이 없다고 해도 팀원으로는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원래 지금은 현재 1인 기업이지만 기술자 어떤 하드웨어 스펙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술자를 12월 중으로 합류시킬 겁니다. 혹은 마케팅을 지금은 마케팅 전문가가 없지만 내가 친분이 아주 깊게 있는 마케팅 전문 회사가 있어서 우리의 마케팅 걔한테 맡길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네트워크나 팀원을 통해서 고용에 대한 좀 상쇄시킬 수가 있고 기술에 대한 거는 또 그냥 우리가 이런 기술력이 있어요라고 단순하게 어필하는 것보다 특허를 출원시킬 수 있거든요. 사실 이제 특허의 출원이랑 등록이 두 개가 다른 건데 조금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가볍게 들었을 때는 특허 출원? 이렇게 특허 출원만 들어도 사실 조금 되게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특허 출원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역에 인천 여기 지식재산센터나 이런 데 가시면 한 건 정도는 그 특허 출원 비용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시청자들한테.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면 내 돈 크게 들이지 않고도 특허 출원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이디어가 많이 있으면 그쪽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특허 출원까지도 그냥 진행할 수가 있고요. 기술에 대한 것들도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가 있고 매출이나 고용도 이런 것들을 좀 극복을 해서 사업계획서 쓸 때 이런 것들로 이제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읽는 사람이 이 사람은 아이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매출이나 고용이나 기술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의 흔적이 많이 보인다, 좀 준비가 많이 된 것 같다 하면 이제 아무래도 합격의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만약에 좀 기술적인 아이템이라고 하시면 이쪽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이라는 사이트도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뭐 하는 사이트냐면 여기 들어가서 이제 만약에 내가 AI와 관련된 기술을 할 거다 아니면 IoT와 관련된 아이템을 할 거다 하면 그 기술 명칭이나 그런 것들을 이게 검색어로 치면 그 리포트가 나와요. 그 리포트가 나오는데 그 리포트들이 뭐냐면 정부에서 야 우리는 이제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기술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적 관련된 분야를 이런 분야를 밀어줄 거야. 이런 분야가 유망하니까 라고 하는 그 리포트를 볼 수가 있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그 리포트를 보면 사실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 사업계획서 쓰실 때 그 리포트를 활용해서 시장 정보나 아니면 그 흐름에 대한 정보들을 좀 참고해서 쓸 수도 있거든요. 그 리포트 기반으로. 그래서 만약에 조금 기술적인 내 아이템에 기술적인 아이템이 조금 있다고 하면 이 중소기업 전략 기술 로드맵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리포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 시장에 대한 부분이나 전체적인 기술의 흐름에 대한 부분들도 참고해서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꼭 5분 정도 남아서 제가 간단하게 상표권에 대한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저희가 이제 코넥트라는 회사잖아요. 저희도 이거를 2014년, 15년도에 상표를 출원을 해놨는데요. 어느 날 그 등기가 하나가 왔었어요. 네, 등기를 발송한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법무부인 태평양이 보냈더라고요. 태평양이라고 하면 김현장에 이어서 그 법률 시장에서 넘버 2인데 되게 큰 법무부에서 등기가 오니까 좀 되게 의아하잖아요. 저는 나쁜 짓 한 것도 없고 나름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런 게 왔지 하고 뜯어보니까 태평양이 법률 대리이고 그 다음에 그 법률 대리인을 선임한 클라이언트는 한 중견기업이었어요. 매출이 한 2,90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종업원이 698명을 정도 되는 엄청 큰 기업이죠. 저희는 그때 저희 저까지 합쳐서 직원이 한 3명 됐다가 네, 그들이 보낸 문서를 뜯어보니까 이 불사용 취소 심판이라는 거를 저희한테 소송을 받았어요. 불사용 취소 심판이 뭐냐면 상표가 등록됐다고 끝이 아니에요. 상표가 등록됐다고 해도 국내에서 3년 동안 사용되지 않으면
그거를 취소시켜버리는 제도예요. 그럼 그걸 굳이 등록시킨 상표를 왜 취소시키냐? 왜냐면 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쓰지도 않을 상표를 한 1000개를 등록시켰다고 해봐요. 물론 등록 비용이 등록 비용이 그래도 꽤 되니까 1000개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겠지만 1000개를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1000개를 다 소유함으로 인해서 후속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후속으로 상표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제한되겠죠. 제 걸로 인해서. 그러면 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 독점한 거를 깨려고 이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고 사용 안 하는데 갖고 있는 거는 취소시켜서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자 이런 취지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최근에는 좀 악용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악용을 하냐면 내가 출원하고 싶은 상표가 있는데 먼저 선출원된 상표가 있어서 내게 출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있으면 걔한테 그냥 불사용 취소심판 걸어버리는 거예요. 걔가 실제 썼던 안 썼던 상관 안 하고 그냥 걸어요. 왜? 이거는 되게 보통 우리가 형사사건이나 그런 소송을 하면 소송을 거는 사람이 입증 책임이 있는데 이거는 희한하게도 소송을 당한 사람이 입증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소송을 거는 입장에서 부담이 없는 거죠. 내가 돈만 있다고 하면 변호사 써서 그냥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먹히면 걔 제거해버리고 내 상표 등록하면 되니까. 그래서 돈이 많은 기업들은 이거를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걸린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작은 기업이 그걸 하니까 얘네들이 걸고 싶은 상표가 있는데 저희 것 때문에 등록이 안 되니까 그걸 얘네를 좀 괴롭혀야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불사용 취소 심판을 건 건데 유사한 사례가 있어요. 쿠팡에서도 얘네가 로켓 배송이랑 로켓 와우라는 상표를 되게 밀잖아요. 쿠팡 애들이. 근데 쿠팡이 와우라는 걸 먼저 쓰기 전부터 이 와우맘이라는 업체가 화장품 업체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또 와우맘 말고 퀵팡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쿠팡이 지네가 로켓 와우도 해야 되고 쿠팡이나 뭐 로켓 배송도 해야 되는데 이 주기가 좀 거슬리나 봐요. 그래서 멀쩡히 사용하고 있는 업체인데 그냥 얘네가 불사용 취소 심판을 걸었어요. 니네 한번 좀 고통스러워 그러고 나서 상표가 취소되면 땡큐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걸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업체에서 언론에 제보해서 이제 기사가 막 나오고 하니까 쿠팡에서 결국은 불사용 취소 심판을 취하했는데 하여튼 이 불사용 취소 심판이라는 게 좀 그런 식으로 좀 이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상표를 출원했더라도 출원하고 등록됐다고 땡이 아니라 그 상표를 내가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 어떤 견적서에도 쓰고 명함도 만들어서 그 상표를 쓰고 내가 만든 제품이 있으면 제품에도 로고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그래야지 그 상표에 맞게 로고를 사용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좀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그때 돈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소송을 당한 상황에서 그 소송에 대해 방어를 해야 됐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찾다가 이 공익변리사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역삼역에 가면 특허청 서울 지점 있잖아요. 그 역삼역 같은 건물에 특허청 건물 같은 건물에 공익변리사라는 공익변리사 특허 상담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가면 저희처럼 특허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공짜로 지원해줘요. 그리고 특허 출원하려면 명세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출원 서류도 일부 무료로 작성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센터도 추후에 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얘기는 안 했지만 조금 저희가 소송을 이제 방어를 하는 걸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공익변리사 물론 무료로 도움을 받아서 되게 좋았지만 조금 퀄리티는 떨어지고 담당자분들도 좀 저희가 한 3번인가 바뀌었고 그러니까 담당 변리사 분들 그리고 처음에 방어를 할 때 저희 궁극적으로 그 상표권 손은 저희가 승소하긴 했거든요. 승소해서 방어하긴 했었는데 제출하면 안 되는 자료도
저희 같은 변리사분이 막 제출해가지고 좀 막 어려움도 겪고 막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무래도 사설 변리사보다는 조금 이제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담으로 저희가 한참 지나고 나서 아는 얘기인데 아는 변리사분이 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이 있었으면 니네가 그 소송을 방어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걸 들고 소송을 제기한 기업을 찾아갔어야지. 찾아가서 상표권을 사달라고 네가 딜을 했어야지.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소송을 할 때 해서 괜히 머리 아프고 신경 쓰고 할 게 아니라 상표권을 들고 걔네 찾아가서 야 이거 사가 라고 했었어야 됐구나 이 생각이 지나고 나서 들더라고요. 어차피 상표야 뭐 다시 만들면 되니까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진행하시다 보면 사실 별일 일이 다 있습니다. 소송이나 법적인 분쟁까지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케이스들도 뭐 뒤에 좀 말씀드릴 거 많이 있긴 한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